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안보다 1,500억 원 정도 삭감되고 공무원 증원 규모도 원안보다 대폭 축소된 2,500여 명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추경안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증세 논쟁이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 됐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 만이죠.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원안보다 늘어난 것도 또 준 것도 있습니다. 추경안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공무원 증액 예산 80억 원은 전액 삭감이 됐고요.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도 6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또 중소기업 진흥기금 융자 역시 2천억 원이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뭄 대책 비용은 1,027억 원이 늘었고요. 평창 올림픽 지원 금액도 532억 원 늘었습니다. 그밖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또 세월호 인양 피해 지역 지원 액수도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당히 늦게 문재인 정부 첫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보면 평균 한 25일 정도면은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여소야대, 즉 사당 체제이기 때문에 사당 간의 합의를 이루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이 11조 2천억인데 약간 1,500억 정도 삭감이 되고 11조 332억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논란의 핵심이었던 공무원 정원을 위한 80억 원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여야 간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80억 원을 별도로 해서 정부 예비비에서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중앙공무원 4,500명을 원래 뽑기로 했는데 약 한 2,500명으로 한 2,000명 정도 줄어들었고요. 지방직 공무원 7,500명 뽑는 것은 정부 예비비에서 그대로 사용하기로 해서 7,500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하반기에 한 1만 명 정도의 공무원 추가 아마 그 정원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줄어든 부분은 중소기업 모태펀드 한 6천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반면에 지금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가뭄 대책 또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된 지원액은 조금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부대 조건이 여러 가지가 많이 붙었는데요.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을 정원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정원 계획과 추가 재원에 대해서 반드시 국회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공무원을 정원하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정원과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쟁점이 됐던 게 공무원 증원 부분이었습니다. 정부안보다 좀 줄어가지고 2,500여 명으로 확정이 됐고 예산도 추경안에서 쓰는 게 아니고 추경안에서는 전액 삭감이 돼가지고 예비비에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또 보십니까? 이번 그 추경 예산안 규모가 11조가 넘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지금 11조 중에서도 0.07%에 해당되는 80억 때문에 사실 이 추경이 이 역대 가장 늦은 그 기간에 그 지금 해당되는 45일 만에 통과되는 그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80억 원의 전쟁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 지금 국가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숨통을 돌파할 것이냐. 그것은 결국은 이 국가 재정을 활용해서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취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그 문재인 정부의 그 국정 이 핵심 철학에 대해서 야당이 공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지금 현재의 그 경제적인 침체 상황에서 이 국가 재정을 동원해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경제 위기를 탈출하는 방식은 동의할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그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80억이라는 이 조그만한 이 예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겁니다. 결국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저께 추경이 통과됐던 부분은 결국은 여야가 명분과 실질을 서로 나눠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도 설명하셨지만 이 80억이라는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목적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이 그 공무원 원래
이 지금 공무원을 늘리기로 했던 부분의 규모는 상당히 많이 축소됐습니다만은 예. 4,500명에서 2,575명, 즉 중앙 공무원의 숫자입니다만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받아들이면서 여당 입장에서 일단 공무원 정원을 위한 물꼬를 텄다. 반면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 그 국가 재정을 통해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에서 우리는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나름대로 예. 서로의 명분을 챙기는 그러한 선에서 적정하게 타협이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추경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속하게 빨리 처리돼야 국가 경쟁에 국가 그 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중물로서 구실을 할 수 있는데 여야가 지나친 이 자신의 그 정파적 입장 때문에 출발을 하다 보니까 추경의 효과가 그만큼 반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공무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여당하고 야당하고 조금 말이 다릅니다. 여당은 한 1075명 정도 규모가 늘어났다고 설명을 했고요. 소방관과 교사 등 지방직 공무원 7,500명 증원 예산이 반영됐다는 게 이제 여당 주장이고, 하지만 야당은 또 의견이 조금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특히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어제 통과가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국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 잠깐 보시겠습니다.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입니다. 각 교섭단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도록 연락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회는 정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여도 야도 저는 패자라고 봅니다. 승자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국회가 이렇게 국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특히 민생이 어려운 때에 이 국회에서 정쟁이 난무하고 국민의 눈높이나 국민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아마 국회의 존립의의는 그만큼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 본회의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투표가 지연됐습니다. 투표 직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퇴장을 했고요. 민주당 의원들과 다른 야당 의원들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셨습니다마는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는 사람은 정세균 국회의장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국회 지금 재적 정원이 299명인데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정족수인 150명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1차 투표 직전에 보면 146명의 국회의원밖에 참석을 하지 않아서 표결 정족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시 참여하면서 정족수를 채웠는데, 이 문제는 뭐 야당 여당 전부 다 그 책임이 있지만은 여당 국회의원들이 27명이나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이번 추경은 사실 문재인 정부 첫 추경이고, 그다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 정책인 일자리 창출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대성을 감안한다면은 여당 의원들이 이 추경 통과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했다가 참석했으면은 이런 정족수 부족 문제가 없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청와대가 조대엽 고려대 교수의 낙마로 공석이었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에 나서는데요. 청와대 춘주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명했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노동조합 활동가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한 3선 국회의원입니다. 노동 문제와 노동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폭넓은 친화력을 바탕으로 이해관계 조정 능력이 탁월하며 검증된 정무 역량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각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노사, 민정, 대타협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 축소 등 노동 현안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보셨듯이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의 김영주 의원을 선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방금 발표 들으셨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김영주 3선 의원이 지명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뭐 세 가지 그 점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아마 김영주 의원을 지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첫 번째는 현역 의원 불패죠. 지난번 조대엽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다가 결국 이 그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이번 이 초기 내각의 현역 의원들은 다 하나같이 다 통과를 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아마 이 가장 이 청문 과정의 이 통과 여부를 아마 가장 신경 썼던 거고요. 또 하나는 전문성입니다. 이 김영주 의원은 지금 서울 신탁은행 노조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한 노동운동가 출신이기 때문에 고용 노동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성입니다. 여성이라는 측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그 대선 과정에서 초기 내각을 여성 30%를 보임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30% 약간 미달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김영주 의원이 통과를 한다고 한다면 일단 초대 내각에서 그 여성 비율이 32%로 그렇기 때문에 공약을 이행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아마 세 가지 점이 상당히 고려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조금 이제 문재인 정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무난한 인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번 그 조대엽 후보자가 음주운전 논란 또 막말 논란으로 상당한 무리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후보자를 찾는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내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정책적 이해가 높고 또 본인이 노조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노동계와 소통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또 국회의원 3선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의 어떤 타협, 조정 또는 소통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번에 이제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5번째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5명의 현역 의원이 장관직을 맡았는데, 장관직을 맡은 만큼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국회 상황이 여소야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정당들과 어떤 소통, 이해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해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동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문제, 그다음에 또 정세 문제, 또 여러 가지 또 노조 문제들이 많이 걸리기, 일자리 창출 노조 문제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노동부 장관으로서는 할 일이 굉장히 많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정치권과 협치, 소통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가 경정 예산안 정국은 어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추경안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증세 논쟁이 또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증세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새 정부 초반인데다가 또 내년 6월에 지방선거도 예정돼 있어서 이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증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지난 그 정부 전임 정부 때 당시 그 여당의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의원이 정시 없는 복지는 허구다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크게 박수를 보냈는데, 자신들이 집권하고 난 뒤에도 지금 실질적으로 국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정시 없이 이 지금 복지 중부담의 그러니까 중복지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인정한 그 결과라고 저는 보입니다. 물론 그저께 국정 100대 과제를 발표할 때 이 재원이 한 178조가 들어가는데 저걸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좀 모호한 방향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청와대나 정부나 여당은 아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정세 논의를 아마 본격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크다. 사실 정세가 가지는 이 정치적 민감성, 폭발성 이런 것들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박근혜 정부도 사실 담배세를 인상함으로써 상당히 공격이 처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또 지금 문재인 정부도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함으로써 상당한 또 이 반발에 부딪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천천히 가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178조라는 그 재원이 들어가는 계획을 발표하고 난 뒤에 아마 여론에서 그러면 그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상당히 질타가 일어나면서 상당히 좀 솔직해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여당 내에서도 아마 호응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지금 80% 뭐 70%를 넘나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다고 한다면 집권 초반에 이 높은 국정 지지율을 갖고 이 지금 그 중복지에 해당할 수 있는 중부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세를 가자는 식으로 아마 방향을 선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여당은 이렇게 증세 카드를 내놓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또 야당은 조금 다른 입장을 또 보이고 있죠. 네,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정세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예. 단지 사회복지와 여러 가지 국정 과제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단지 정세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법인세가 25에서 22%로 다운되면서 여러 가지 면세 특혜들이 많습니다. 그 예. 실효세율만 높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정하면서 178조의 재원이 필요하다. 근데 예. 이걸 4년 동안 나눠보면은 1년에 약 45조 원의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결정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국민의 동의를 충분히 받아야 된다. 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게 되면은 예. 약 한 4조 원 정도의 추가 세입이 발생하는데 예. 사실은 4조 원 가지고 45조를 마련하기는 굉장히 10분을 받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세금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더 거둘 부분에서 정부가 솔직하게 야당과 또 국민에게 내놓고 예.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최근까지 경제부총리를 맡고 있는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실효 명목 세율의 인상은 없다 이렇게 국민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갑자기 여당과 정부에서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나오면은 국민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당혹스럽지 않은가 이런 부분이 있고 일단 세금을 정치하기 이전에 정부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은 세금을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인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좀 솔직하게 국민에게 내놓고 설득하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증세는 없다고 얘기를 했고 초대기업 또 초고소득자에 대해서 말하자면 핀셋 증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 어차피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뭐 세법을 바꾸려고 하면 아마 본격적으로 아마 이번 정기국회에 아마 이 세법 개정안이 아마 국회에서 논의가 불가피할 겁니다. 지금 당장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여야가 아마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물밑 접촉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또는 뭐 집권 여당 입장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슈퍼리치, 그러니까 가표가 2천억 넘는 기업들 그리고 또 이 개인 소득도 5억이 넘는 소득자들에게 이 핀셋 정세를 한다는 것이지만 사실 그래서 얻는 걷어들일 수 있는 세수가 3조 8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이 100대 국정과제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한 45조 이상 이 정세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지금 일단은 슈퍼리치에 대한 정세를 통해서 정세의 물꼬를 트고 아마 추가적인 그런 이 세원을 좀 더 넓게 넓히고 그러니까 세수를 늘리는 방안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단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여야의 입장 차이에 따른 상당한 정치적인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 가지만 더 붙여드리면요. 지금 이제 세계적인 추세 흐름은 법인세를 감면하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35%에 이른 법인세를 15%로 인하하겠다. 그다음에 일본의 아베 정부도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일본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과연 기업에게 이 법인세를 정세했을 때 우리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지금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내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후보자에 대해서 큰 흠결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와는 대치되는 입장인데요. 청문회에서는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쟁점이 가장 큰 쟁점이 과연 이 검경 수사 분리 되겠죠? 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 중에서 가장 큰 과제가 검찰 개혁 문제입니다. 검찰 개혁 중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은데요. 첫 번째는 검찰과 경찰이 어떻게 수사권을 조정할 것인가. 그래서 경찰 쪽에서는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경찰에다가 이전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임 문무일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어렵다.
단지 경찰의 수사의 자율성은 일부 부여해 줄 수 있다. 이러면서 계획의 방향에 조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입니다. 검찰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기소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기소 독점주의를 완화하겠다. 그래서 경찰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반대하고 있고요. 또 가장 큰 검찰 개혁적 과제 중 하나가 공수처 신설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 후보자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 공수처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때 어떻게 본인이 설명하고 정부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문 후보자 임명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후보자를 둘러싼 뭐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이전의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그 없기 때문에 아마 뭐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앞서 뭐 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뭐 아마 검찰 조직의 수장이 될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조직의 논리를 대변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의 권한 배분 문제가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과 국가와 공동체를 안전하게 어떻게 잘 지켜내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보여야 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검찰이 사실 막강한 권력을 가지면서 너무 이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서 그런 식으로 그 권력을 자의적으로 사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게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는 정말 불가피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 개혁 과제 중에도 보면 이 검경 수사권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검찰의 이 수사권을 떼서 그 경찰에 줄 수는 은근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단은 이 경찰도 인권을 경찰로서 새로 거듭나고 이 상당히 또 이 수사권을 갖고 갔을 때의 조직이 비대해지고 그런 권력이 막강해짐에 따른 이 그 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지금 도입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이 지방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어떻게 보면 미국의 연방 그 수사기관인 그 FBI와 그리고 또 이거 지방자치경찰로 분리하는 그러한 아마 제도적 그 개선과 함께 이 검경 수사권 문제가 다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최악의 수해 상황에서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났던 충북 도의원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중에 김학철, 박한범 두 의원이 어젯밤에 귀국을 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김학철 의원은 국민을 들쥐에 비유해서 좀 논란을 낳았고 박한범 도의원은 의전과 관련해서 갑질을 요구하면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기자회견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우리 도의 관련 부서 또 언론 또 뭐 주민들 통해서 그 피해 상황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외유라고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제가 서운했기도 하고 함정 질문에 제가 빠진 것 같습니다. 수재민들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는 뜨거운 눈물로 속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사원장님? 저 광역 의원들도 사실 그 선출된 엄정한 공직자 아닙니까? 그런 공직자면은 그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과 주민들이 재난을 당했을 때 당연히 그 재난을 함께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뒤늦게 와서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은 좋지만은 또 약간 책임을 언론과 약간 국민의 탓으로 돌리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통해서 좋은 선진 사례를 공부하고 또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이게 또 때와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물난리를 겪고 있는 이런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는데 이럴 때 굳이 해외 연수를 갔다 온 것을 저렇게 변명 핑계 삼는다는 것은 상당히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은 그 3명의 도의원을 제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도의원으로서의 활동은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것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징계 조치의 하나 맹점일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당적은 이제 이렇게 박탈당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도의원의 신분까지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소환 제도 이 요건 자체를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예. 상당히 도민들의 기대와 그러니까 지금 신임을 어긴 이런 이 도의원이나 뭐 시의원, 강력의원, 뭐 기초의원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주민소환의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저런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이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금 외유한 의원이 3명이지 않습니까? 아마 적극적으로 당에서 제명을 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의외로 지금 뭐 추미애 대표가 예. 정상 참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과연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정서와 좀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집권 딴 데도 아니고 집권 여당이 이렇게 좀 손반방이처럼 처벌하려는 듯한 예. 이러한 그 인식 자체를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거리지 예.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 원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